자, 저번 주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인 위치, 공간, 환경, 자연을 배우셨어요. 저번 주에. 또 마지막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배우셨습니다. 이때 자산에서 여러분이 용어 하나 배우셨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자, 이 자산에서 부동산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예? 실물 자산이죠. 자, 여러분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얘기 나오죠.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량이 이 서울특별시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전조다라는 어제 기사가 나왔대요. 예? 그것은 이제 기사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은요, 2005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금융상의 규제를 강화해서요, 살 사람은 많은데 안 팔아요. 그래서 급감한 거예요. 다주택자는 돈이 있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주택을 안 팔아요. 뭐 한다? 예? 5년간 버티자 이거예요. 예? 안 팝니다. 예? 세금 왜 많이 내요? 가격이 계속 오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규제하고 나서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억이 올랐어요. 예? 3억. 규제하기 전에 비해서 규제한 후에 3억이 올랐어요. 그만큼 어떻게 거래량이 급감하면 매수세는 많은데 매도자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규제를 하니까 문제, 양도소득세 중과. 옛날 2005년도에 똑같은 판이에요, 지금. 그때도 규제하니까 가격이 7억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이 규제도요, 좀 보면서 해야 돼요. 그게 서울특별시는 또 다른 지역과 달려 매수세가 많아요.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경기도 서울 합쳐서 인구가 51%입니다. 전국의 인구의 51%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계속 높아지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요, OECD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를 분석을 했는데 세계 각국 모스크바, 북경이라든지 우리가 런던, 프랑스, 파리, 뉴욕 이런 국가, 도쿄 분석을 다 합니다. 했을 때 한국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금 평당 약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서울특별시. 이게 여러분 3천만 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인구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 어제 나왔기에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여러분 교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원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특히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29회 시험에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제도상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적 개념, 법제도상 개념이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적 개념 또는 이 법제도상 개념.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 형태로 내거든요. 법률적 개념, 법제도상 개념. 요걸 또 줄여서 말을 좀 바꿨더니 또 안 배웠다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법제상 개념.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적 개념, 법제도상의 개념. 법제도를 줄여서 법제상의 개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우선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넓은 의미를 뭐죠? 광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22회 시험일에는 넓은 의미로 출제되고 또 광의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를 또 우리는 줄여서 협의라고 하죠. 예? 협의의 부동산. 그래서 이 좁은 우리가 의미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뭐를 대주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준하는 거, 간주하는 부동산을 더해줘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협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민법, 우리가 제99조 제1항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내용은요, 민법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출제를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은 22회 시험에도 이 지문이 나오는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은 1항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여기 1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지문을 또 제일 또 많이 출제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이때 2항은 뭐죠? 그럼 1항은 이거고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여기 2항입니다.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착물. 자, 우리는 토지는 공간, 저번 주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공간으로서 부동산을 배웠을 때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오죠. 자, 212조 조문을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죠? 공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공간을 배우셨는데, 이 토지 소유권의 이 공간적 범위를 뭘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공간은 무슨 공간으로 배우셨죠? 저번 주에 입체 공간 배우셨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 제212조. 자, 저번 주 배운 걸 다시 복습하면은 이 지구에 중심이 있고 이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죠. 지표권. 자, 그리고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하권. 토지 소유권자의 우리는 공중 공간,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다른 사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또 뭐라고 하죠? 공중권.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저번 주에 간단히 배우셨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토지에서 한번 확인해 본 내용이 되겠고, 자, 이 정착물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정착물은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이에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개념이 또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보면은, 자, 이 조주연, 건국대학교 조주연 교수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영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것은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이용,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정착물이 아닌 것.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계속성이 없는 물건. 우리 판잣집. 판잣집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공중전화 부스라든지 또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정착된 물건 중에서도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어요.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된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뭐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법도 이제 배우시게 되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뭐를 우리 출제를 하냐면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밖에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맞는 지문이야. 토지 건물 2개밖에 없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예?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런 지문도 많이 내고 또 관습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돼.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에 표차를 붙여요. 표차를 붙여서 그 나무에 딱 어떻게 붙여놓으면 그 나무는 누구 거? 내 거라는. 그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의 집단은 또 우리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자, 이 명인 방법, 우리가 소유권을 표시하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로서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뭐죠? 돌담. 제주도가 많잖아요. 돌담. 뭐 울타리라든지 교량, 예, 여러분 교량, 다리에 교량,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의 아스팔트라든지 축대 이런 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인데, 자, 주의할 거는 토지 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다년생 식물 같은 게 있거든요. 자, 토지상의 나무나 다년생 식물인데 이것은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네? 그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나무는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정착물인데 뭐가 있냐 하면요, 가식중인 나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옮겨갈 수 있잖아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우리 뭐라고 하죠? 가식중의 수목이라고 하는데, 이 가식중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이다. 왜? 여러분, 여기 계속성이 없어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중의 수목은 여기에 들어갔죠? 요거 들어가면 요것은 바로 뭐가 된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보기에 나올 때 이렇게 하죠. 정착물 출제할 때는 독립정착물에 의해 종속정착물에 의해가 막 지문에 나오는 거죠. 또 정착물이 아닌 것도 또 지문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전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걸 물었어. 그러면 보기 4개는 독립정착물이고 나머지 하나가 뭐다?
종속 정착물이 하나 나왔겠죠. 그거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를 우리가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때 그 출제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때 답이 국어라는 용어를 출제했거든요. 이 지목 중에 국어란 게 있어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 밭 있죠. 밭에 보면 옆에 도랑 있죠. 이 도랑이 국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국어인데 이 국어를 25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종속 정착물인데 문제는 그 국어의 개념은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국어의 개념. 지목의 그 개념을 개론 시험에 출제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요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정착물인 것, 정착물이 아닌 것 우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면요. 공부는 자격증을 따시면은 여러분은 중개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 전문가는 뭐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실무 쪽 분야, 여러분 등기라든지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2003년도에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그 경기고 옆에 보면 청실 홍실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우리 자주 놀러 갔거든요. 우리 교수님 댁이 하나 있어서 자주 놀러 가고 뭐 하는데 거기 청실 홍실 아파트 그때 33평 아파트 가격이 2002년도에 2억 2천만 원 있습니다. 33평이. 그런데 지금은 12억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2억 2천만 원 할 때 거기 이제 자주 이제 놀러 가면서 그때 당시 2억 2천인데 갑자기 2003년도 들어오면서 어떤 아파트를 강남에 분양하는데 평당 3천만 원을 분양하는 거야. 야, 평당 3천만 원 이게 얼마야? 갑자기 9억짜리가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궁금하죠. 가봐야지. 그래서 궁금하니까 뭐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비싸느냐. 모델하우스 갔더니 야, 좋대요. 왜? 전부 다 외제인데 딱 하나만 국산이에요. dim체. 그것만 김치 냉장고 외국이 없잖아요. 그것만 국산이고 나머지 다 외국산 제품이에요. 아, 가격이 비싸겠다. 우선 그 빌딩 되는 것만 해도 엄청 비싸구나. 분양할 때 그걸 부착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 생긴 거예요. 아,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이제 했죠. 이제 착공해서 입주를 해서 2년 살다가 팔았어요. 2년 살다가 팔 때 문제 생겼거든요. 그럼 팔 때 문제는 계약서 쓰고 팔았죠. 그런데 매수인이 들어오니까 날랐어요. 매도자가 거기에 어떻게 돼? 분양받을 때 설치 물건 있죠. 아까 다 외제라고 했잖아요. 다 떼갔어. 아, 좋으니까. 떼가면 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자는 황당한 거야. 아니, 요거 왜 떼갔냐 이거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매도자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죠. 예? 그런데 최종 결론은 법원은 우리가 매도자 승소입니다. 예? 결론은. 예? 그러니까 매수자, 그때 간 돈이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 소송 걸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소송을 걸었어. 매수자가. 열받잖아. 누구? 공인중개사를 대상 또 소송 건 거야. 너 거래 잘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공인중개사 50% 책임, 매수자 50% 책임. 1억 보상, 배상. 거래 잘 해야 됩니다. 그때는 가격이 싸서 지금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면 돈 2억 물어주다 하면 여러분 보험에 1억 끼고 나머지 여러분 물어줘야 돼요.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특약상을 다 적어야 돼. 물어봐야지. 가면서 가져갈 겁니까? 안 가져갈 겁니까? 사진 탁탁 찍으면서 이거는 안 돼. 그거 딱 해서 계약서에 딱 찍어야지. 그걸 아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사고 생겼지. 예?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특약상에 다 적어놔야 돼. 예? 그런 것을. 좀 이상한 건 다 적어두세요. 그래야 도망가지 여러분들이. 예, 특약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그때 당시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결국은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정착물을 뭐가 나오죠?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이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31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를 봤더니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데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인데 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손상 유무, 또 건물에 있어서의 이 기능이라든지 효용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유무, 또 두 가지 유무로 판단하는데, 자, 여러분이 아파트에 여러분 가끔 벽시계를 걸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 벽시계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도 지장이 없어요. 그럼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는다. 자, 아파트에 있는 인터폰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죠. 막대한 지장을 주죠. 그러면 그 인터폰은 뭐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네.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되었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여러분 분양 받을 때 여러분이 별도로 여러분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계약해서 여러분 설치하는 게 있죠. 샤시. 그건데, 그, 셋이라고 하네? 우리 샤시 뭐 하는데, 셋이. 그 물건은 뭐 이제 정착물이에요. 특별하게 고안돼서 구축된 물건이죠. 그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돼? 정착물로 취급되니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 것도 우선 우리가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를 보는 거고, 자,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가끔 아파트 분양받아서 본인은 거기 안 살고 전세를 주겠다 하신 분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전세 주면서 나는 한 2, 3년 뒤에 팔아야겠다. 그러면 설치 안 합니다. 왜 내 돈 주고 설치해? 정착물에서 남에게 넘어갈 건데 설치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럼 가끔 아파트 보면 설치 안 한 게 있죠? 그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예? 내 돈 거기 주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지. 정착물로 취급돼 버리니까.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물건을 설치한 의도를 보면은,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실률은 줄여야 돼. 뭐는 높여야 돼? 점유율은 높이고 공실률을 줄여서 가치를 좀 높이자. 그러면은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뭐를 해요? 설치를 하죠. 뭐를 설치해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침대라든지 소형 냉장고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예요? 에어컨 이런 걸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들어가서 살다가 이사 갈 때 그 물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예, 그것은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합리적 추정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물건은 정착물로 갑니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설치하면 몇 년 갈까요? 그런 물건은? 에어컨 설치하면은? 소형냉장고 10년은 가나요? 아, 많이 가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 얼마 될까요? 에어컨 하나에 100만 원짜리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예? 60만 원 정도 하나요? 소형품 쓰니까. 10평 정도 될 때,
8평, 10평 할 때 그 소형 하나 설치한다 60만 원 들면은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예? 60만 원 들면은 10년 걸린다? 그러면 그건요, 임대료 다 뽑죠. 예? 임대료 얼마 받아요? 70만 원, 월 70만 원, 80만 원에서 다 포함시켜. 그래서 임대료로 뽑으면 임대료 한 3년 하면 그 설치 비용 다 빠질걸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료 50만 원 받으니까 얼마 받는다? 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가는 겁니다. 강남은 임대료 그래서 얼마?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임대료 비싸게 해서. 자, 그런 것은 정착물로 가는 겁니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고, 네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매도자, 팔고자 하는 매도자와 사고자 하는 누구? 매수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물건은 뭘로 보느냐면 정착물로 보고 매매 시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고, 또 임대자, 예? 임대자, 임대인, 또 임차자, 임차인, 뭐 임대자, 임대인, 임차자, 임차인 같은 말이죠.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럼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은 바로 임차인 뭐다? 정착물이죠. 자,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15회 추가 시험에 한번 출제된 지문이죠.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럼 임차인 정착물의 대표적인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커튼 있죠? 예? 아파트에 여러분 커튼 설치하잖아요.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가져갈 수 있죠. 임차인이 귀속되는 건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를 하죠? 디스플레이, 전시를 하죠. 전시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전시할 물건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열대라든지. 이 물건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그건 다 임차인 정착물이야. 그런 것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얘기죠. 요 내용 임차인 정착물 하나 확인 좀 용어 어려운 용어니까 하나 확인을 좀 해보듯이 바라고 33페이지 보시면은 준부동산에 나오죠.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일반적 관념, 통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민법상에 나오는 개념인데 문제는 준부동산은 쉽게 하면요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22회 시험도 그렇고 우리는 개념을 우리가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개념을 많이 출제한다. 작년 27회에도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은 등기, 예? 등기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은 또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 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 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이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자,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등기 대상 물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 대상 물건. 자, 등기 대상 물건의 대표적인 게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두 개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두 개가 있거든요. 또 선박이 있어요. 여러분 20톤 이상의 우리는 선박 등기 대상 물건. 또 등기 대상 물건의 선박도 있지만은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 대상 물건입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등록 대상 물건이 있어요. 등록하는 거 여러분 많이 귀에 익은 것은 뭐죠? 자동차 등록을 하지.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과거 중기라고 했던 건설기계, 항공기 이것은 등록을 해.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 대상 권리가 있거든요. 권리는 뭐죠? 등록 대상 권리 두 가지 있거든요. 어업권, 광업권이 있는데 이것은 준 물건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이 등록 대상 권리죠. 그래서 종류 정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걸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련해서 종류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뭐를 해야 돼? 항상 동사는 다 준부동산 아니죠. 뭐를 갖춰야 돼요?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준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으로서 시대나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준부동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준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여러분 교재에 3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의 분류에 토지의 분류가 나오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개론에서는 우리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해요. 어디서 정책 관련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용도 우리의 지역, 지구에 관련된 사항 출제했고요. 올해 시험에도 용도 지역 개념을 또 출제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올해 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공법. 그래서 용도 지구에 작년에 보존 지구와 보호 지구가 있는데 요게 용도 지구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보호 지구로 바뀌었어요, 올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교재하고 올해 교재 다른 점 나중에 보면 보호지구로 바뀌었다는 거 원래.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뭐를 하죠? 28개의 지목으로 나누는데 이 지목이 가끔 또 시험 지문에 출제를 또 합니다. 그럼 지목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공시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이 지목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암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배우시니까 그때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 또 개론에서 또 매년 요즘 출제되고 있는 용어. 자, 여러분 토지는 땅인데 여러분 땅을 거래를 할 때 여러분이 실무상에 사용하는 용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필요로 하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실무상에 이 용어를 우리가 요즘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회 시험에도 1번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토지 용어. 그래서 토지 용어에 관련해서 지금 택지, 부지, 대지가 지금 나오는데 우선은 택지는 자, 그 용어 중에 택지가 나오죠. 택지는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공업용 뭐죠? 공장, 공업용 공장 등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우리가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물 현재 이용 중에 있죠? 그럼 현재 이용 중에 있잖아요. 택지예요. 택지. 자, 그래서 이 택지인데 여러분 건물은 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있죠.
택지 조성해서 아직 건물 안 짓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택지예요. 그러니까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앞으로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죠. 택지. 그래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택지인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이 택지는 건축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용지. 예?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돼요. 건축용지인데 이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 있어요.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 뭐가 나온다? 부지인데, 이 건축용지인 택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건축용지인 택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걸 더해주면 이게 뭐냐 이거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더해준 이 용어가 부지야. 부지. 그래서 부지가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 출제했거든요. 22회 시험, 28회 시험에 나온 용어가 부지예요. 자, 그럼 부지는 거기 봤더니 어떤 개념? 지금 그림에서 봤더니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 그림 보니까 건축 용지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부지 개념은 어떤 특정의 부동산 활동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바로 뭐다? 부지야. 그러니까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도로용, 철도용, 하천용은 건축 불가능한 토지. 그럼 건축 가능한 토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건물용 부지, 건물용 부지를 줄여서 건부지라고 하는데, 건물용 부지,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공업용 부지, 공장용이죠. 부지. 이런 것은 전부 건축용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용지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 다 더한 게 부지.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용도 뒤에 뭐만 갖다 붙이시면 돼? 부지만 갖다 붙이면 돼. 용도 뒤에. 예?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부지는 택지보다 뭐 한 개념?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전국의 토지 중에서 우리가 우리 지목상에 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목상에 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목상의 대는 주택이나 상가 점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 지목 대인데, 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전국토의 몇 프로 되느냐. 여기 과거 20년 전에는 여기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택지 조성에서 이제 많이 늘어서 이제 한 6% 정도 올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전국토의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목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논밭을 수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논밭은 절대 농지도 있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보존을 또 해야 될 농지도 있다 보니까, 농지는 전답 과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택지로 만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택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를 한다? 여러분 지목에 또 뭐냐면 임야라는 지목이 있어요. 임야. 여러분 산이야, 산. 이 산인데, 산의 문제는 개발하려면 경사도가 중요하지. 경사각도. 예? 산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은 경사각도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각도가 보통 우리가 5도에서 10도 이내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뭐 70도, 그럼 개발 허가가 안 나오지. 그런데 한 70도 가까이 되는 임야가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야, 그래서 신기하다겠어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택지 조성해서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 땅이 옛날에 보면 경기도 광주에 옛날 기숙학원 분란돼 있거든요. 학생들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기숙하고 있는 거기에 뒤에 임야 내가 보기엔 한 60, 70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귀신 나온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이용을. 그래서 그때 모 건설회사가 그 땅이 싸니까 샥 매입해서 택지 조성해서 뭐를 지었어? 아파트 지었어. 예? 서희 스타일리스. 예? 뭐 그것도 지었고 거기 이수건설에서도 또 짓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 보면요. 이수건설 뭐 요즘 거기 또 많이 아파트 짓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땅 이제 싼 땅을 매입해서 택지 조성해서 분양가 비싼 아파트 매각하니까 문제는 100% 분양이 된 거야. 그때 당시. 예? 상당히 예? 이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때 허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게 70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신기합니다. 저희들 보면. 그래서 임야가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임야가 몇 프로다? 전국토의 약 한 22% 정도 돼요. 임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임야가 비용이 싸거든요. 요거 매입하는 비용이 싸요. 그래서 우리는 임야를 대로 만드는 게 많아요.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뭘로? 지목? 대로 만드는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동산 투기 대상은 뭐다? 임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도 있지만요. 이 수도권 지역에 임야를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해야 돼. 임야. 왜? 개발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아까 경사도 몇 도? 5도, 10도 이내의 땅이 가장 좋아요. 응? 임야.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은 임야다. 그래서 여러분도 놀러 가거든 임야를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이 지목 관련해서 한번 봤고 이제 또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여러분 우리 실제 토지 거래하다 보면요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도로 조건에 따른 우리가 토지의 용어를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게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멀리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 하나도 없는 이 B 토지를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맹지란 말이에요. 맹지. 맹지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맹지. 맹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맹지 이거 잘 사야 됩니다.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왜? 도로와 접하지 않으니까 예? 가격이 정상적인 토지의 시장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예? 도로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맹지는 가치가 상당히 낮죠. 감가,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맹지에 뭐가 생겨요? 맹지에 가끔 이런 게 가끔 생기면 좋지. 예? 도시 계획도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도로와 접하죠. 이건 수영장에서 보상받으면 되고 그럼 접하면 이제는 건축물 세울 수 없다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죠.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 맹지를 산 사람은 대박 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나느냐, 예?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 6월 선거 끝나면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시장님 이하 그런 게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누가 들어가냐. 그 사람은 다 떼봐야죠. 토지 어디 있는가. 왜? 밑에 있는 직원들 알아서 길을 빼. 토지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택의 모 시장님도 옛날에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지시도 안 했어. 알아서 그쪽으로 도로 샥샥 뺐어. 뺐더니 갑자기 예? 가치가 얼마 없었던 가치가 어떻게 폭등을 해서 갑자기 1000억 땅이 돼버렸어. 예? 그래서 검찰 조사 막 들어오고 했는데 뭐 권한 남용인 직권 남용인지 뭐 해서 하여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왜? 알았어요. 그 뽑은 걸 어떻게 해. 예? 평택 막 개발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근데 이거 누가 할까요? 도시계획도로. 예? 이거 자로 갖고 딱 하는 사람이 있죠? 도시계획과 직원이 알겠지. 그런 사람이
뭐 자기가 돈을 갖고 투자했다. 그러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지 않고 남 보고 투자하라 하겠지. 예? 그런데 이런 거 해서 투자를 했어요.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이런 걸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지. 그래서 문제는 가장 큰 적은 본인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떻게 그래요? 남들 알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뭐 하니까 어떻게 그래요?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감사원에.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충주 모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파면됐죠. 예? 그리고 그 해서 불로소득은 다 국고 환수. 파면되면 연금 못 받아요. 구속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 하니까 동네 잔치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이런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예? 옆에 짝꿍하고도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알고 자기가 투자를 하면은. 본인만 알면 되지. 왜 꼭 사람들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잘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요. 아파트 지을 때인데 2002년도에 어떤 분이 투자를 했어요. 한신대학교 옆에 맹지를 산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얼마에 샀느냐? 약 1억 8천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그 땅이 있어야 개발이 돼. 예? 건설회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얼마를 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힌 거야. 그래서 건설회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 옆에 또 이마트도 들어오고 뭐 하니까 상당히 좋은 땅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억 8천 준 땅을 11억에 매각을 했어요. 6개월 뒤에. 건설회사가 매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땅을 판 사람이 미리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상당히 도로 들어오고 괜찮다. 옆에 이마트도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괜찮으니까 요거 사는데 딱 조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약 쓴 거야.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1억 현금 1억 주면은 예, 그걸 하겠다 했어요. 1억 받았어요. 중개수수료로. 그런데 그 땅 산 사람이 11억 약간 5천에 매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돈 1억 주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상의를 온 거예요. 아니 약속해서 주세요. 근데 수수료 0.9% 하냐? 컨설팅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주세요. 사람들 꼭 수수료 갖고 따지려고 해요. 0.9% 영수증 0.9% 나머지는 컨설팅 수수료 적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면요. 벌면은 이제 달라져. 그러니까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돼. 얼마 딱 명시해야 돼. 응? 토지 거래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상가 거래할 때. 자, 맹지 진짜 잘 사야 됩니다. 잘못 사면은 우리 모 교수님은 13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정보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맹지 사더라도. 그래서 이 맹지는 실제 거래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28회 올해 시험도 출제를 또 했어요. 맹지는. 자, 잠시 쉬고 필지 획주로